1929년 세계 경제를 집어삼킨 대공황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 하나를 통째로 붕괴시킬 만큼 잔혹한 파도였고, 그 정점에서 가장 처참하게 부서진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실업자 600만 명, 실업률 32%. 은행은 문을 닫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거리엔 분노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배, 천문학적인 배상금, 그리고 경제적 파산. 이 나라엔 더 이상 선택지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뒤 이 파산국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고 실업자는 군복을 입었으며 독일은 탱크와 전투기를 쏟아내는 유럽 최강의 산업 국가로 변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돈도 없고 신용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돼 있던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치를 만큼의 자금과 기술, 그리고 생산력을 만들어냈을까요?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파산한 국가가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독일이 세계를 속이며 경제를 되살린 위험한 선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방식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 독일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실업자가 거의 650만 명에 육박했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중 거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1차 대전 패배의 대가로 떠안은 배상금은 천문학적이었고,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했으며 화폐 가치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돈다발을 들고 다녀야 했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죠. 이런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남자였는데, 그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전쟁 패배 후 강요당한 막대한 배상금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게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특정 집단에게 돌리면서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회복하자고 외쳤고, 기존 정치인들은 부패했으니 믿을 수 없다며 오직 자신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굶주림과 좌절에 빠진 독일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3년 히틀러는 정식 절차를 밟아 총리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권법이라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독일의 최고 권력자인 총통 자리에 올랐습니다. 권력을 손에 넣은 히틀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실업 문제 해결이었는데, 그가 택한 방법은 이전 정권에서 구상만 해놓고 실행하지 못했던 대형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은 이 계획의 위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즉시 전국 단위의 거대한 공공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낡은 철도는 현대식으로 교체되었으며 댐과 수로 건설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독일 전역을 연결하는 아우토반 건설이었는데, 이 거대한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고, 수백만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건설 현장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토목 공사가 활발해지자 독일 경제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시멘트와 철강 같은 기본 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철소와 시멘트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갔고, 공장을 운영하려면 기계가 필요했으니 기계 제작 회사들도 주문에 밀려 바빴으며, 그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까지 덩달아 호황을 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량 배급줄에 서 있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월급을 받아 집에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가게 주인들은 물건이 잘 팔리니까 공급업체에 더 많은 재고를 주문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독일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실업률은 빠르게 떨어졌고, 독일 경제는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표면만 보면 히틀러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는 것만으로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보여준 그 엄청난 군사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탱크와 전투기, 잠수함과 폭격기는 도로 공사만으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독일은 과연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유럽 대륙 전체를 위협하는 군사대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겉으로 보이는 토목 사업 밑에 숨겨진 또 다른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도로와 댐을 만드는 동안 물밑에서는 오직 군사력 증강만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숨겨진 시스템은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규모의 군수 물자를 쏟아내고 있었죠. 문제는 이런 막대한 군수품을 생산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토목 사업도 전부 빚으로 진행하는 판국에 군수품까지 만들려면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겨우 10여 년 전에 겪었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악몽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더군다나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군비 확장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한다 해도 그걸 군사 목적으로 쓰는 순간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군사력을 키우려면 돈이 없는데 찍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든 마련한다 해도 외부에 절키면 안 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최고의 금융 전문가였던 알마르 샤트트가 이 난제를 영리하게 풀어냈습니다. 히틀러는 샤흐트를 중앙은행인 라이히스방크 총재로 임명하고 극비리에 독일을 은밀하게 재무장시킬 방법을 찾으라는 특명을 내렸죠. 샤흐트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매포어음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어음이라는 개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음이란 간단히 말해서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종이에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지금 당장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할 경우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보통 기업들은 어음 거래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종이 한 장만 받게 되는데 만약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물건만 넘기고 돈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음은 발행하는 쪽의 신용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샤흐트는 바로 이 어음 구조를 활용해서 비밀스러운 군비 확장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매포 어음이라고 불렀을까요? 매포는 금속공학연구유한회사라는 이름의 줄임말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름만 존재하는 유령 기업이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민간 군수업체에 탱크나 무기 같은 군사물자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해당 업체는 대금 청구서를 정부가 아닌 매포에 보냈고 매포는 군수업체의 현금 대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는 약속 어음을 발행했죠. 즉, 군수품 대금을 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포라는 유령 기업이 어음 형태로 지불한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매포는 그냥 유령 기업에 불과한데 왜 기업들이 현금 대신 어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포 어음의 지급을 독일 중앙은행인 라이히스방크가 보증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매포 어음은 사실상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신용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어음임에도 불구하고 연 약 2% 정도의 이자까지 붙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죠. 매포 어음은 단순한 약속의 범위를 넘어서 관련 업계에서 아예 하나의 독립적인 화폐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를 만드는 기업은 매포 어음을 가지고 철강 기업에서 철강을 구매했고 철강 기업은 다시 그 어음으로 석탄을 사들였으며 이런 식으로 어음이 마치 실제 돈처럼 독일 경제 내부를 순환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거래가 정부의 공식 장부에는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저 물자를 발주했을 뿐 대금 지급 자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독일의 군사 지출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독일은 돈을 직접 찍어내지 않고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수많은 군수 공장을 가동시켰고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를 생산했습니다. 33%에 달했던 실업률이 무려 1% 미만으로 떨어졌으니 이것만으로도 매포어음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독일의 이런 경제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포어음도 결국에는 갚아야 할 빚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서 갚아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언젠가 독일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샤우트와 히틀러, 나아가 독일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의 설계자였던 샤우트에게 메포엄은 어디까지나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는 메포엄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독일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점차 군수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 부문을 성장시켜서 국가 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즉 샤우트에게 군비 확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1934년에 시작된 어음의 최종 만기가 돌아올 1939년에는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상환한 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할 출구 전략까지 철저히 계획해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히틀러가 샤우트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히틀러에게 군비 확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전쟁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현실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후 본격적으로 군비 확장을 시작한 지 약 2년이 지난 1936년, 히틀러는 군수 물자의 생산량을 대폭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이 어음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거죠. 샤우트 입장에서는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가는 어음의 만기가 돌아올 1939년에 독일이 파산하는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샤우트는 히틀러에게 이대로 가면 독일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며 군수 물자 생산을 줄이고 경제의 중심축을 민간 부문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죠. 하지만 히틀러는 샤우트를 경질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고 결국 히틀러의 뜻대로 군수 물자 생산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중에는 메포어음이 폭발적으로 풀려나갔죠. 결국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히틀러는 샤우트와는 달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오직 빚을 빚으로 갚는 방식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즉,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의 국고를 털어먹고 자원을 약탈해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후에는 그렇게 했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어느 순간부터는 히틀러의 의지와는 별개로 전쟁이 국가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앉아서 파산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빚을 갚아볼 시도라도 할 것인가, 이 두 선택지 중에서 히틀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너무나 명백했죠. 결국 메포어음을 활용한 군비 확장과 경제 부흥은 처음부터 전쟁이라는 요소 없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불완전한 체제였던 겁니다. 1936년은 나치 독일의 운명을 결정지은 해였습니다. 히틀러가 샤우트의 조언을 무시하고 메포어음을 정상적으로 갚을 길을 포기한 이상 전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연이 되었죠. 히틀러는 1차 대전의 경험을 통해 전쟁이 벌어지면 즉시 독일의 해상 교역로가 봉쇄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상이 봉쇄된 상황에서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독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게 바로 자립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1936년 히틀러는 4년 안에 독일을 전쟁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이른바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동시에 4개년 계획청이라는 조직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개년 계획청이 권력 구조상 모든 정부 부처보다 상위 조직이었다는 사실이고 실행 책임자로 경제 관료가 아닌 헤르만 괴린이라는 군 지도자를 앉혔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독일 경제 전체가 군대의 연장선이 되었으며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전쟁 준비가 되었다는 걸 의미했죠. 그렇다면 4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군수 산업을 급격히 확대하되 부족한 자원은 인공적으로라도 만들어내서 충당하라는 것이었죠. 특히 당시 독일의 가장 큰 약점은 석유와 고무였는데 이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없는 석유와 고무를 만들어내는 연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피셔 트로프시 공정이라 불리는 석탄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인조 석유 기술이었죠. 고무의 경우에는 석유 화학 공정을 통해 이른바 합성 고무라고 불리는 인조 고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외에도 면화와 양모를 대체할 합성 섬유를 개발했으며
저품질 광석을 정제하는 기술까지 개발했죠. 히틀러는 대체품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전쟁 전에 자원을 최대한 비축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무역도 추진했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국제 무역에 필요한 금이나 달러 같은 외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역조차도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물 교환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가 석유나 철광석을 보내면 독일은 트럭이나 공작 기계 같은 제품을 보내고 장부상으로 각각을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무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달러 같은 외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죠. 이런 방식으로 독일은 설사 해상이 봉쇄되어도 크게 문제없는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남미 국가들과도 무역을 하며 전쟁 물자를 차근차근 쌓아 올렸습니다. 이처럼 히틀러는 어떻게든 독일이 스스로 버티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 경제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히틀러의 이런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 경제 시스템은 매포 어음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여러 방식으로 개발한 대체품들이 원래 제품에 비해 너무나 비싸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히틀러가 원했던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봉쇄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전시 경제 체계였으니 대체품이 비싸다는 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니켈이나 망간 같은 핵심 자원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대체품을 개발할 수도 없었고 대부분의 공급처가 독일의 적대국에 있었거나 아니더라도 육로를 통해 들여오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즉, 공급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전쟁이 시작되면 해상 봉쇄로 인해 즉시 끊길 게 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추진한 자립 경제는 역설적이게도 전쟁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자립이었고, 이는 결국 히틀러의 필연적인 폭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치 독일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전쟁을 향해 달려가는 체계였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매포 어음과 4개년 계획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포 어음으로 시작된 장부밖의 돈, 군비 확장에만 모든 걸 쏟아붓는 산업 구조, 그리고 자립경제라는 이름의 폐쇄적 시스템, 대체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걸까요? 나치가 그렇게 막대한 유령 화폐를 찍어냈는데 어떻게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까요? 이름만 어음이지 사실상 돈이었는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엄청나게 비싼 인조 석유를 만들느라 귀중한 자원을 낭비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체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동시에 나치 경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치가 사실상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를 위해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군대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형태로 바뀐 거죠. 히틀러 집권 이후 독일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치 정권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체제 전복으로 간주하며 모든 노동조합을 강제로 해산시킨 뒤 노동전선이라는 어용 조직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 논리와는 무관하게 오직 전쟁에 필요한가 아닌가로만 판단되었고 임금과 물가, 생산량, 유통, 수출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죠. 식료품이나 생필품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고정되어 있었고 기업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생산량과 납품처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경제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작된 착시 효과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터져 나오려는 인플레이션을 국가가 강제력으로 억누르면서 모든 시민의 경제 활동을 전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강압적으로 복종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총칼의 강요가 아니라 독일 국민 다수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통계가 아니라 체감으로 판단했고 선전은 현실을 압도했으며 불안은 적으로 외주화되면서 질문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실업률이 떨어지고 거리가 정돈되자 많은 이들은 이 체제가 옳다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바로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히틀러가 만들어낸 이른바 경제 기적은 생산성의 기적이 아니었고 혁신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교묘한 금융 사기와 무자비한 내부 통제,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조종하는 강력한 선전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었죠. 국가는 막대한 돈을 찍어냈지만 그 부담은 보이지 않게 미래로 미뤄졌고, 숫자는 화려했지만 그 안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문이었고,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경제가 아니라 사고의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목표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경제 성장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평시의 성장 방식이 아니었고 전쟁을 전제로 한 질주에 가까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구조, 멈추는 순간 붕괴되는 시스템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그대로입니다. 유럽 전역을 집어삼킨 전쟁과 수천만 명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히틀러의 경제는 국민을 살린 경제가 아니라 국민을 소모하는 경제였고, 결국 그 대가는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허상은 점점 드러났고, 폭격과 물자 부족 속에서 기적이라는 말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갔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성장도 안정도 아닌 폐허와 책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광기라고 치부되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 누군가는 그 속도를 이용해 질문을 지우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수치가 개선될수록 우리는 그 방향을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비용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멈출 수 있는 구조인지 말입니다. 독일의 사례는 경제가 윤리를 잃는 순간 얼마나 빠르게 파괴의 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도 함께 말해주죠.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집합이고, 그 선택의 방향이 결국 역사를 만듭니다. 히틀러의 독일은 그 선택을 잘못 내린 대가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비난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경제가 다시 군사와 권력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구조를 끝까지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질문하지 않는 안정과 의심 없는 회복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든 현재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성장 뒤에 무엇이 가려져 있는지 묻는 순간 비극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멈추는 순간 역사는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